예, 지난 시간에 질문 있어요? 교수님, 네. 질문 있는데요. 네네. 저번 시간에 쌍둥이의 경우 할인율 때문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배웠는데요. 네. 여기서 두 사람의 할인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개인의 시간 선호 때문인가요? 사실은 그 이제 어떤 면에서 실제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차이가 왜 생길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빌리티의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빌리티의 차이를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핸들하기 위해서 쌍둥이 데이터를 보는 건데, 근데 이 쌍둥이들이 교육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그게 이제 되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모형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는 딱 두 가지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돼요. 할인율의 차이와 이제 어빌리티의 차이. 근데 이제 쌍둥이의 경우에는 어빌리티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없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도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어, 뭐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시간 선호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어, 쌍둥이가 시간 선호의 차이가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쌍둥이 데이터를 써서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걸 잘 우리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완벽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엉뚱한 얘기 같긴 한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질문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그렇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그런 문제는 사실 연구 미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사실 해결할 수 없어요. 예.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내서 그러한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빌리티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예. 어려워요. 그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과 내가 선택한 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 황당한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마치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팬데믹을 경험한 인생과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터 팩추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를 보는 거여서 사실 그렇게 그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 레이버 이코노믹스 같은 분야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성별에 대한 뭐 저도 남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그 수치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게 성별 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제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차이가 정말 성별 차이에서만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6장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셀프 셀렉션의 그 관점에서도 사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셀프 셀렉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된다면 과연 임금이 어떻게 될까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가 과연 정말 순수하게 성별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다 통제해야 되고요. 뭐 쉽지 않죠. 뭐 남자의 평균 임금과 여자의 평균 임금의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이게 성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OJT입니다. On the Job Training. 또 질문 있어요? 민감한 얘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 OJ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OJT는 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받는 훈련이죠.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줄여서 OJT라고 부를게요. 일을 하면서 받는 일종의 이제 훈련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적 자본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 수준의 선택이었죠, 그렇죠? 교육 수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간주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교육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뭐 정규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뭐 혹은 뭐 고등학교만 마쳤을 수도 있고요. 대학 교육을 마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교육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한 다음에 직장에서 습득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훈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훈련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온더잡 트레이닝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OJT. 여러분 만약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신다면 뭐 어떤 분야에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 많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금융기관 쪽에 가시면 뭐 금융지주회사라든가 혹은 뭐 시중은행 다 포함이 되겠죠. 가시면 보통 뭐 한 달에서 길게는 뭐 몇 주 정도, 4주 이상 합숙 훈련을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정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취업했을 때 그런 거 저기 거기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옆에 무슨 그 교육받는 데가 있어요. 그 에버랜드 놀러 가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에버랜드 들어가는 길에 중간에 길 빠져가지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2주인가요? 2주 동안 이제 숙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식하고 주말에 이렇게 집에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정신교육 같은 거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뭐 그 OJT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여하튼 OJT는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포함이 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세크리터리나 로여라든가 뭐 뱅커들이라든가 폴리티션 뭐 등등등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OJT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가 General Training이고 다른 하나가 Specific Training입니다. General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영어 교육 같은 거, 네, 영어 교육, 영어라든가 혹은 뭐 컴퓨터의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뭐 주로 이제 OS,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뭐 컴퓨터 실무 능력 같은 것들이겠죠. 등등등. 이런 것들은 한번 습득하게 되면 제가 지금 뭐 서울여대에서 영어라든가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울여대가 아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그 제가 받은 훈련, 영어, 컴퓨터 등등등 이런 훈련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똑같이 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러한 트레이닝을 우리가 제너럴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똑같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현재 직장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에도 동일하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트레이닝을 제너럴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반대로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의 고유한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닝은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할 때만 생산성을 높여주지, 다른 회사에 옮겨서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에 가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트레이닝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생산성을 전혀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트레이닝을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해요. 그 회사를 떠나는 순간 다 이제 없어지는, 가장 적절한 예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체로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general training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코딩을 하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혹은 컴퓨터 C++라든가 이런 이제 코딩을 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교육이 정말 firm specific하진 않아요. 다른 회사 비슷한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볼 수 없는 트레이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 지식이라든가 재무 관련된 지식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firm specific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대체로 이제 firm specific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어느 회사에서 습득한 그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firm specific한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 문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해 보시면 모든 회사가 다 달라요. 사람들도 정말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조직의 문화도 다 다릅니다. 조직 문화라든가 분위기,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내에서 그 퍼포먼스가 좋아야 이제 승진도 하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성향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잘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조직의 문화가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똑같이 어떤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조직의 문화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firm specific한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이 바뀌면 정말 다릅니다. 사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딱 우리 경제학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곳에선 잘 하지 않아요.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하니까 그건 이제 조금 제너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에서만 하는 이제 고유한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화량을 관리한다든가 등등등, 중앙은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특수한 일들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물론 이제 중앙은행의 순환보직이니까 다양한 그 일들을 경험하죠. 그렇죠? 순환보직이니까 저쪽 부서 갔다가 또 이쪽 부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중앙은행에서 받는 훈련들이 firm specific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고유한 어떤 통계 업무만 했어요. GDP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일만 했다고, 물가 계산하고 GDP 계산하는 일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10년 일을 했습니다. 중앙은행 나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중앙은행 이외에 어떤 회사에서 GDP를 계산하겠으며, 어떤 회사에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걸 하는 방법들은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GDP 계산하는 방법, 인플레이션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단히 펌 스페시픽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그 회사를 떠났을 때는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러한 뭐 지식들, 그러한 이제 스킬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너럴 트레이닝의 경우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너럴 트레이닝, 그다음에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 경우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누구한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정말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것인지. 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Who pays예요? Who pays? 제너럴 트레이닝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간단한 이제 이그젬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개 이제 실제로 제가 수치를 여러분들께 그 이그젬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에서는 두 기간 동안 이제 고용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eriod 1, period 2, 1기, 2기고요. 1기는 어떤 기간이냐면 트레이닝 피어리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기간. 트레이닝 피어리어드고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 피어리어드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끝난 이후의 기간. 포스트 트레이닝. 그래서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는 이제 워커는 교육 혹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OJT의 형태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은 기업에 남아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뭐 제너럴 트레이닝이든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든 상관없이 그 기업에 남아 있으면 당연히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져서 높아진 생산성을 제가 Y2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1은 그냥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 동안 이 워커의 생산성이에요. 그냥 value of marginal product여서 뭐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직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대체로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금액으로 화폐 가치로 평가한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 기업에 남아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초에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면 두 번째 기간이 시작할 때 워커는 회사를 떠날 수도 있어요. 네, 떠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회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자, OJT는 첫 번째 기간에 이루어져요.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비용은 H만큼 발생합니다. 그 교육 훈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는 훈련 비용, 교육 비용, 교육 또는 훈련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H와 관련해서는 뭐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뭐 삼성경제연구소에 갔을 때 이제 그 모든 계열사 사람들이 다 와요. 다 삼성중공업, 뭐 제일기획, 제일모직부터 시작해서 뭐 다 옵니다. 다 삼성전자 뭐 수백 명 그때 제가 꽤 옛날 얘기죠. 10년 더 됐으니까 서울여대 오기 전에 있었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뭐 수백 명 같이 거의 합숙했던 것 같아요. 네. 2인 1실을 쓰면서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뭐 여러 그 외부 강사도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열사 임원이 와서 뭐 특강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저 있을 때 특강했던 분이 나중에 이렇게 잘 돼서 막 삼성카드 사장하고 뭐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가셔서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재용 부회장하고 굉장히 막역한 관계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너무 가까워지면 뭐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구치소에 있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그런 것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CEO와 가까워지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도 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교육을 받으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강사도 섭외해야 되죠. 장소도 뭐
마련해야 되죠. 저 있을 때는 뭐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그 작가 선생님도 오셔서 무슨 뭐 강의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뭐죠? 무슨 옷 입는 것도 이렇게 코칭해주는 그런 분이 오셔서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여자는 어떻게 옷을 입는 게 좋고 남자는 어떻게 남자 여자 다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옷을 입는 게 좋고 뭐 이런 거,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뭐죠? 저기 뭐 양말이라든가 구두까지 뭐 이런 거까지 뭐 코치해주고 뭐 이런 사람도 오고 막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식사도 다 제공해야 되고 뭐 등등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H예요. 기업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만일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면, 그렇죠? 기업이 트레이닝 코스트를 부담하게 된다면 첫 번째 트레이닝 기간 동안 워커한테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요. W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코스트도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여하튼 기업 입장에서 트레이닝 기간 동안 발생하는 코스트가 C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커는 훈련을 OJT를 받으면서 일을 할 테니까 그때의 생산성이 Y1입니다.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코스트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바로 value of marginal product고요. 혹은 생산성,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금과 교육 비용, W1 플러스 H인데 그냥 C1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인 세컨 피리어드에는 이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졌을 거예요. Y2로. 그래서 Y2만큼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W2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 기업의 이유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 파이 1이고 두 번째 기회 기업의 이유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을 하냐면 기업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기업이 뭐 일정한 이윤을 얻고 있다면, 0보다 큰 이윤을 얻고 있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컴피티션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경쟁적이라는 가정을 도입한 이유는 분석이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윤이 0이 돼요.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기업의 이윤을 현재 가치로 표현할 텐데 할인율을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의 할인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 기간은 그냥 디스카운트 하지 않고요.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에 발생하는 이윤이 파이2니까 파이2를 1 플러스 R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파이 1은 뭐와 같냐면 파이 1은 이제 y1 마이너스 c1과 같고요. 플러스 1 플러스 r에 파이 2는 y2 마이너스 c2니까요. 그래서 y1 이렇게 y2 묶어서 제가 이렇게 썼고 수입의 현재 가치 합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의 합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의 합이 이윤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윤이 0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이윤의 총합이 이제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된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된다.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이 0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수입의 현재 가치와 이윤의 비용의 현재 가치, 죄송합니다. 둘이 같아지겠죠. 같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1, y2는 어떤 주어진 값일 테니까 c1, c2를 이렇게 우리가 다른 값으로 c1은 w1 플러스 h와 같고 c2는 w2와 같으니까 이걸 이제 변수를 바꿔서 조금 정리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같아질 거라고 했어요. 이윤이 제로가 될 테니까 0 이윤 조건에 의해서 제로 프로핏 컨디션에 따라서 수입의 현재 가치는 이제 비용의 현재 가치와 같아질 것이고 이거 이제 컴피티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되게 쉬워져서 이야기하기가 좋아서 편해서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C1은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건 이제 웨이지 플러스 트레이닝 코스트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를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업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이걸 웨이지랑 묶어서 워커한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코스트가 발생하니까 너 웨이지 조금만 줄게 라고 하면 그럼 마치 꼭 기업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 워커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닝 코스트를 워커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W1을 낮추고 H를 워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C1은 첫 번째기 트레이닝 피리어드의 워커가 받는 웨이지와 트레이닝 코스트 그 다음에 플러스 2기의 웨이지의 현재 가치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비용의 현재 가치와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었으니까요. 자,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과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고 첫 번째 경우 제너럴 트레이닝을 생각해 볼 텐데 제너럴 트레이닝은 어떤 트레이닝이냐면 이 기업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 기업을 떠나서 다른 기업에 가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높아진 생산성을 다른 기업에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트레이닝을 우리가 제너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트레이닝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공공기관에 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금융공기업 같은 곳은 제 생각에는 고생해서라도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 선후배들 많이 진출해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라든가 뭐 금감원이라든가 정말 저 같아도 지금 갈래 그러면 저는 안 간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가 있어서 가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진로가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좀 고생스럽지만 그 과정을 잘 준비하셔서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 수업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제 소득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중산층이 점점점 얇아지는 그런 문제들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진로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커리어 패스는 아마도 공공기관일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레이버 이코노믹스로 돌아와서 주변에 이제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금감원이면 금감원, 뭐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이면 수출입은행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점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형은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서 일하다가 온 형도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나중에 다 학술 연수로 유학도 보내줍니다. 유학. 근데 유학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너럴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제너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뭐를 전공하고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산업은행 같은 데서 이제 유학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해외 유학까지도 이제 보내줍니다. 유학을 가서 뭐 갔다 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유학을 갔다 오면 이게 일종의 제너럴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산업은행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은행도 그렇고 또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도 보내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또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좀 있기는 있죠.
어, 대표적인 제너럴 트레이닝이고 이러한 비용을 그럼 누가 부담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이제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유학을 보내주고 유학을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2년인가를 근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있어요. 의무 근무 기간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인가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술연수라고 보통 공식적으로 부르고 학술연수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고 와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2년 사이에 만약에 직장을 떠나면 나가버리면 그러면 그 학술연수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했던 모든 금액을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의무 근무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에그젬플에서는. 근데 만약에 의무 근무 기간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유학 갔다 와서요. 회사 돈으로 유학 갔다 와서 딱 2년 채우고 다, 다 나가요. 다는 아니고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너럴 트레이닝이고요.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생산성이 Y2로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쟁 기업들이 제가 지금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 제 생산성은 Y2로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회사들이 다른 경쟁 기업들이 저의 높아진 생산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뭐 이런 교육을 받았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우리 회사에 오면 잘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오퍼를 할 수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저한테 제 생산성만큼 높은 임금을 제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Y2에 해당하는 생산성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시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당연히 이제 다른 회사들이 제시하는 임금만큼 급여만큼을 제시하려고 하겠죠. 이건 한국에서는 잘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외부에서 이런 오퍼를 받았는데 이 오퍼 맞춰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그럼 잘 가라고 인사를 하지 그 막 급여를 맞춰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뭐 욕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회사들이 제가 봤을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뭐 저기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 다른 뭐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에서 이런 오퍼가 오면 당연히 이 사람을 홀드하고 싶으면 당연히 맞춰주죠. 그러기 싫으면 이제 내보내는 건데 대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졌고 외부에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오퍼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저한테 외부에서 다른 기업들이 제시하는 급여 수준만큼 이제 제시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두 번째 기간에 트레이닝을 받은 이후에 저의 생산성은 높아지고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기업은 저의 몸값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다른 회사가 제시하는 오퍼만큼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비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제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제로 프로핏 컨디션에서 수입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같아진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텀,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겠죠. W2와 Y2가 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Y1은 W1 플러스 H와 같아지고요. W1이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 기간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저의 생산성 마이너스 훈련 비용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일기에 받는 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기에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냐면
저의 생산성에서 훈련 비용을 뺀 만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너럴 트레이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건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가서도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면 제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학을 갔다 왔어요. 회사에서 보내줬어요. 뭐 MBA든 아니면 무슨 뭐 PhD든 유학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졌을 테니까 제 임금은 높아지겠죠. 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기업은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얼마만큼의 임금을 제시하려고 할까? 생산성 Y1 우리가 알고 있고 트레이닝 코스트 H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얼마만큼의 급여를 제시하려고 할까? 생산성 마이너스 트레이닝 코스트만큼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너럴 트레이닝에 따른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이런 뜻입니다. 워커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제너럴 트레이닝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서 워커한테 시켜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너럴 트레이닝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펌 스페시픽한 요소가 있으니까 사실 뭐 다수의 기업에서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순수하게 제너럴 트레이닝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직원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 기간 동안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은 워커에게 그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너럴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기업이 절대 그 훈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간에 워커가 받는 임금은 W1이고요. 이 W1은 바로 생산성 마이너스 트레이닝 코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워커는 첫 번째 기간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더 낮은 임금을 이제 수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트레이닝 코스트를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 되면 자신이 트레이닝 코스트를 부담을 해서 일종의 인적 자본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에 따른 수익도 2기에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2기에 이제 자기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바로 제너럴 트레이닝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병원에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이제 인턴 선생님들 굉장히 박봉이죠. 박봉 받고 사실 수련이라고 하잖아요. 수련이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여가 물론 이제 많이 받죠.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다른 뭐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의료 수가 이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닥 같은 경우에 이공 계열에서 특히 이제 공학 계열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뭐 바로 교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굉장히 천재적인 연구자들에 한해서 교수 포지션이 있겠죠,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포스트닥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좀 힘든 과정이기도 하죠. 어떤 대학의 교수가 운영하는 랩에서 이제 포스트닥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아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제 관계잖아요. 피라미드 관계입니다. 그 이공 계열에서 한국은 더 심하고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피라미드 관계고요. 미국 같은 사회도 유럽 같은 사회도 굉장히 이렇게 도제 방식이기 때문에 랩에 이제 교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조교수들이 또한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붙어 있고 그 조교수들 밑에 이제 포스트닥들이 있고요. 포스트닥 밑에 그 테크니션들이 또 있고 테크니션 밑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고요. 박사과정 학생들 이렇게 이쪽에 피라미드죠, 그렇죠? 여기 이제 교수가 있고 정점에 밑에 이제 뭐 조교수들 몇 명 있고요.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뭐 업틱스면 업틱스, 뭐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조교수들이 있고 여기 포닥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테크니션들이 있습니다. 테크니션들은 뭐 석사 학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제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들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테크니션들이 있고 이제 밑에 PhD 학생들이 맨 밑에 있죠. 그렇죠? 이런 관계. 그래서 포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 실적을 쌓아가는데 그렇게 급여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랩에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실에 연구비를 가지고 학생들, PhD 학생들 이제 급여도 지급하고 테크니션들 급여 지급하고 이제 포스트닥 급여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우가 뭐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좋지만 그렇게 처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포스트닥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연구 업적이 쌓이고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컨트리뷰션이 생기면 이제 다른 학교의 조교수로 갈 수 있게 되고 다른 학교에 이제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고 자기 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거죠. 사다리가 잘 작동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지. 작동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작동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페시픽 트레이닝은 그 회사에 남아 있을 때야 비로소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 기업에서 받았던 훈련은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앞서 제너럴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스페시픽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제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것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트레이닝 피리어드가 끝난 이후에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Y2로. 이제 또는 회사를 옮길 수도 있어요. 회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경우에는 이제 생산성이 X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Y2가 X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Y2 그 트레이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아무리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너럴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생산성이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한번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기업은 제너럴 트레이닝에서처럼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일부 부담할까? 이런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죠. 이제 제가 간단한 숫자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자로만 쓰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이제 숫자를 몇 개 가지고 왔고요. 자, 우선 워커가 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irm specific training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general training에서처럼 워커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훈련 비용을 부담하면 나중에 firm specific training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 생산성만큼 높은 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10,000의 생산성을 갖게 되지만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엔 이제 $15,200, 그러니까 $5,200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생산성만 갖게 되는 거예요. $10,00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firm specific 트레이닝을 받고 회사에 남아서 기업이 약속한 $15,200, 그러니까 생산성만큼 급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15,200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중요합니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firm specific 트레이닝에 투자할 용의가 있겠죠. 자,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트레이닝을 전혀 받지 않으면 생산성만큼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N은 no training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때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WT는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첫 번째 기간에 $10,000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는 기업이 이만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15,200달러를 받게 될 거예요.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래서 앞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대한 훈련 비용을 워커가 부담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워커의 수입은 임금에서 자기가 지불한 트레이닝 코스트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0달러가 돼요. 편의상 트레이닝 코스트는 5,000달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H는 5,000달러예요. 그래서 10,000달러의 그러니까 트레이닝 기간 동안 10,000달러의 임금을 받아서 그중에 5,000달러를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수입은 5,000달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에서의 수입은 자기의 임금이 다 수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현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present value는 할인율 0%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현재 가치는 만약에 워커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둘을 더해서 20,000달러가 되고요. 기업이 1기에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2기에는 15,200달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firm specific training의 비용을 워커가 부담한다면 그때 워커 수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둘을 더해서 22,000달러가 돼요. 그래서 워커 입장에서는 기업이 10,000달러, 15,200달러 이런 웨이지 스트림을 기업이 약속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워커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할인율이 0%일 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워커는 당연히 트레이닝을 받겠죠. 더 높은 평생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윤을 현재 가치로 똑같이 계산해 볼 텐데 만약에 워커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생산성은 10,000달러고 지급하는 임금도 10,000달러니까 1기에도 이윤은 0이 되고 2기에도 이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윤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워커가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하면 1기에 여전히 워커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1기에 기업의 이윤은 제로가 되고 2기에도 높아진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임금이고 생산성이 15,200달러니까 2기에도 기업의 이윤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항상 이윤이 제로가 돼요.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임금 프로파일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기업이 약속을 지킨다면 워커는 당연히 firm specific training에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받는 걸 좋아하겠죠. 워커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기업이 약속을 지킬까? 이건 기본적으로 firm specific training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자신이 습득했던 그런 스킬이라든가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기업이 처음에는 15,200달러의 임금을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워커가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지불한 이후에 임금을 15,200달러 주지 않고요. 그냥 10,000달러만 딱 주는 거예요. 플러스 1달러. 11달러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0달러는 뭐냐면 이 워커가 우리 회사를 나가서 만일 다른 회사로 간다면 여기서 익혔던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테니까 바깥에서의 밸류는 10,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X가 10,000달러예요. 이 워커가 회사를 나가면 다른 곳에서 생산성이 그냥 10,000달러니까 이 기업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000달러에 그냥 1달러만 더 얹어주는 거예요. 혹시 10,000달러 주면 나갈지도 모르니까 1달러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11달러만큼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훈련이 모두 종료된 직후에 이제 2기 초죠. 포스트 트레이닝 초에 이러한 이제 임금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커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트레이닝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썬크 코스트예요. 더 이상 회수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10,000를 다른 곳에서 받거나 아니면 만 $1를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물론 뭐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게 $1만큼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워커가 이러한 그 기업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요. 기업이 이렇게 웨이지 스트림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0,000와 $15,200. 네 돈으로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이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까? 워커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워커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레이버 이코노믹스든 이코노믹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뭐 여기 서울여대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야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전에도 그렇지만 저희들끼리 이제 모여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이제 회사 욕하고 이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직은 그 조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요, 회사는 그 직원들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습니다. 케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 뿐이죠, 그렇죠? 케어하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에요. 자, 이제 기업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런 전략적 행동을 워커가 예상을 한다면 과연 firm specific training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우선 기업이 배신하는 경우. 기업이 배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기에는 생산성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거고 2기가 되었을 때 워커는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산성은 $15,200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가서 급여를 이렇게 후려치는 거죠. $11,000로.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이윤이 확 높아질 거예요. 실제로 워커의 컨트리뷰션은 $15,200인데 기업은 $10,000 정도만 지급하면 되니까 2기의 기업의 이윤은 이제 $5,199가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0%라고 했을 때 기업은 이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커는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워커는 사실상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워커로 돌아가세요. 기업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2기가 되면 $11,000밖에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기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었냐면 훈련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5,000를 받게 되는 것이고 2기가 되면 임금이 $11,000로 떨어지니까 실제로 수입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0%일 때 $15,001가 됩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이 시점에서 이걸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그럼 당연히 훈련을 받지 않았겠죠. $20,000가 $15,001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워커는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예상 가능했다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firm specific training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실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워커가 firm specific training을 자신의 돈으로 받았는데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이 딱 시작되면서 그 워커를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더 끔찍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저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벌써 10년이 된 얘기, 10년 아직 10년은 안 됐군요. 10년 다 돼가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고요. 네. 지금도 분위기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저희 때까지야 저희 세대까지야 그냥 그렇게 저도 이렇게 잘 참는 편은 아닌데
서울여대에서도 저도 잘 안 참는 편이에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세대나 혹은 지금 30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좀 상황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기업의 문화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경우 우리가 이제 워커가 firm specific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firm specific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어서 한번 보죠. 자, 이젠 어떻게 가정을 해보냐면 기업이 firm specific 트레이닝에 대한 코스트를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기에 더 높은 그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회사에서 유학 보내주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뭐 그건 사실 제너럴 트레이닝에 더 가까운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교육을 받게 해준다. 유학을 가는데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학 프로그램은 사실상 firm specific training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직원이 유학을 갔다 와서 유학을 갔다 온 직원한테 사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 비용을 다 회사가 지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임금은 생산성만큼만 지급을 하고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의 임금은 이 사람의 아웃사이드 밸류만큼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아웃사이드 밸류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다른 곳에서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 일종의 뭐 아웃사이드 어퍼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아웃사이드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웃사이드 밸류라고 한번 해보죠. 일종의 이 사람의 외부 대안, 얼터네이티브예요. 자, 외부 대안에 1달러만 그러니까 뭐 똑같이 맞춰주면 혹시 이제 회사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무차별하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달러만큼을 더 줘서 잡는 것입니다. 1달러만큼 더 주는 걸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만일 지금 워커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커 입장에서 첫 번째 기간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임금은 $10,000고, 자, 이건 기업이 약속한 거니까요. 약속이 지켜진다면 두 번째 기간의 임금은 $11,000가 돼서 워커 입장에서 평생 수입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0%일 때 $21,000가 돼요. 만일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20,000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둘은 무차별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뭐 아주 조금 좋습니다. 거의 무차별하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차별해요. 뭐 받거나 받지 않거나 워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이득 보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워커가 트레이닝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의 이유는 no 트레이닝의 경우에 이제 제로가 되고요.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에 이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기업의 비용은 일단 워커한테 생산성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W1 이제 $10,0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비용도 지불을 해야 돼요. $5,000예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기간 동안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워커의 생산성만큼이기 때문에 항상 Y1-W1은 제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간에 기업의 이유는 트레이닝 코스트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업의 이유는 마이너스 $5,000가 되고, 두 번째 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 기가 되면 워커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기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의 생산성은 $15,200로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기업이 어떤 임금을 약속을 했냐면 $11,000의 임금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약속이 지켜진다면 기업은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냐면 $5,199만큼의 이윤을 얻게 돼요. 두 번째 기간에. 그래서 할인율이 0%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윤의 합이 바로 이제 현재 가치가 될 테니까 이윤의 합이 $19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업이 firm specific training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워커의 생산성에 대해서 그걸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워커가 나갔을 경우에 받게 되는 아웃사이드 밸류가 더 중요한 거니까. 2기의 웨이지는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받은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에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훈련 비용보다 더 높은 리턴을 이후에 기업이 얻을 수 있다면 지금 $5,000를 투자해서 $5,200를 회수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더 높은 이윤을 더 높은 이제 리턴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이 firm specific training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죠. 이 경우에는 기꺼이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워커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firm specific training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5,000의 비용을 들여서 firm specific training에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 리턴이 바로 $5,199입니다. 이제 앞서 이 수치에서는 할인율을 0%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firm specific training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R이라고 한다면 이 할인율에 따라서 이 firm specific training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제 R이 지나치게 큰 값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미래에 실현될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firm specific training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 조금 그렇고요. 이제 몇 가지, 사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 우선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열심히 기업이 돈을 들여서 워커 훈련을 시켰어요. 노동자, 직원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훈련을 다 받고 회사를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firm specific training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 경우에는 빈번하게 이직한다면. 두 번째는 만약에 X라고 하는 값이 크다면 이 X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firm specific training을 받은 워커가 이 회사를 나갔을 때 다른 곳에서의 생산성, 다시 말하면 outside value였었습니다. 외부 대안이었었어요. 이게 $10,000가 아니라 더 큰 값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업이 이거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만큼 외부 대안에 맞춰주지 않으면 워커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 이슈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약간 큰 값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그젬플은 $14,400. 그러니까 실제로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firm specific training이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종 경쟁 기업들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OJT가 어느 정도는 제너럴한 속성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이 $10,000, $11,000를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밸류가 전보다 높아졌는데 여전히 $10,000, $11,000의 웨이지 스트림을 기업이 제시한다면 그러면 워커는 회사를 떠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떠날 거예요. 내 돈 들여서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기업이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뭐 해외 학술 연수 같은 거. 근데 그 기업이 돌아왔더니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의 몸값은 좀 올라갔어요. 다른 곳에 가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 없어요. 뭐 그 배신과 배신을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 가겠죠. 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밸류가 $10,000가 아니라 이제 $14,400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업은 훈련을 받은 직원들에게 $10,000의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하튼 워커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남아 있을 때, 이 회사에 남아 있는다는 전제 하에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 둘 사이에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1달러 정도의 차이니까요.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이 남아주기만 한다면 아까와 똑같이 남아주기만 한다면 199달러의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하지만 워커의 의사결정이 그렇지는 않겠죠.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제 아웃사이드 밸류가 14,400달러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10,000달러, 11,000달러의 급여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4,400달러를 주는 회사가 나타날 때 그 회사의 오퍼를 테이크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커는 11,000달러를 받고 나에게 훈련을 시켜준 회사에 남아있을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워커의 임금은 결국 자신의 생산성 아웃사이드 밸류인 X와 같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의, 그러니까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의 경우에 제너럴 트레이닝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졌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과연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할까를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진다면 열심히 돈을 들여서 직원들 훈련을 시켰더니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면 애초에 기업은 펌 스페시픽 이러한 형태 직원들의 아웃사이드 밸류를 높여주는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투자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업은 자신의 아웃사이드 옵션 기업은 이제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만큼 이제 높은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워커들은 트레이닝을 받는 걸 사실상 더 좋아하겠죠. 이제 문제는 기업의 이윤에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웨이지 스트림을 기업이 워커들한테 제시한다면 애초에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에 기업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시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는 생산성만큼 급여를 지급할 거고 이제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만 기업이 부담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여기에 있죠. 그렇죠? 2기의 워커의 생산성은 높아졌어요.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15,200달러로 높아졌고 이제 11,000달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밸류인 14,400달러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하면 기업의 이윤은 800달러가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기업이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투자한 금액은 5,000달러인데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 동안 회수하는 리턴은 훨씬 작은 8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웃사이드 밸류에 맞춰서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업은 제너럴 트레이닝의 요소를 갖는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윤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겠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 끝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 부분 조금 6장 마지막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웨이지 스트럭처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